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풍경화 시범 강의입니다. 이 자료는 제가 출처를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교육용으로만 사용할 겁니다. 자, 이 풍경은 이국적인 분위기도 조금 느껴지지만 제가 보기엔 한국 같아요. 저 멀리엔 논이나 밀밭 또는 보리밭이 있고요. 근경의 작물들은 녹차, 오미자 또는 블루베리 같아요. 역시 주인공은 화면 중심부에 있는 잎이 무성한 나무겠죠. 농부가 아주 멀리에서도 저기쯤이 나의 밭임을 알려주는 상징이 될 거고요. 또는 지킴이가 될 겁니다. 그리고 가끔 저 나무 그늘에서 새참도 먹고 막걸리도 마시고 비도 피할 수 있는 어떤 쉼의 여유가 느낄 수가 있죠. 왼쪽 중경에는 숲이 있고 음산한 어둠 속에는 아무래도 산짐승들이 건강하게 살아갈 것 같아요. 그리고 나무 기둥 왼쪽으로 소실점이 있네요. 이 소실점은 되도록 화면의 가로 세로 중심에 맞물리지 않도록 잘 비껴서 드로잉하셔야 자연스럽고 드라마틱함을 표할 수 있습니다. 주인공 나무도 마찬가지예요. 그 완전 중심에 놓이는 것을 피하는 게 좋아요. 아무래도 가장 근경의 길바닥은 블럭을 깔아놓은 것 같죠? 그래서 비가 와도 수레나 경운기를 밭 가까이 대고서 질퍽임 없이 편하게 농사일을 할 수 있을 테니까요. 자, 그렇고 시간은 해가 왼쪽 10시에서 11시 방향에서 비추고 있어요. 어쨌든 정오에 가까운 대낮입니다. 그리고 얼기설기 만들어 놓은 대나무 울타리가 근경에 있네요. 저 정도 크기의 구멍이면 농작물 도둑이나 야생동물 출입 방지 장치는 아닌 것 같습니다. 길의 왼쪽 밭 그 지대가 높은 걸 봐서는 울타리 오른쪽 아래는 수로를 파놨을 거예요. 물이 잘 빠져야 농사도 잘 되고 수레나 트랙터 등이 수로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를 주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런 울타리 같습니다. 자, 그래서 막연히 예쁘다, 그래서 저 풍경을 그리고 싶다, 이런 것보다는 구성의 해석과 스토리가 있는, 사연이 있고 페이소스를 담아낼 수 있는 그런 풍경의 해석이 선행되기를 바람입니다. 자, 풍경 해석은 여기까지고요. 그럼 이제 좀 더 실질적으로 그림을 어떻게 그려야 할지 청킹을 해봅시다. 색조를 보면 3개의 영역으로 나눌 수가 있네요. 하늘은 블루, 농작물과 나무 등 그린, 길 주변은 레드. 그래서 블루, 그린 대 레드, 보색 관계가 명확합니다. 그리기에 무난하죠. 자, 이제 빛 받은 곳과 빛 받지 않은 곳을 나눠보죠. 이제 크게 나눌 수가 있겠죠. 자, 여기까지 파악되셨으면 스케치에 들어갑니다. 화면 좌우를 가로지르는 긴 선을 먼저 넣고 구도를 잡을 수 있는 모든 긴 선을 찾아내서 드로잉한 후에 비율과 앵글이 모두 문제가 없다면 섬세한 스케치 작업을 해 나아가죠. 이 그림 역시 웻 온 웻, 임파스토 기법으로 작업할 겁니다. 아쉽게도 조명이 캔버스 위에서 내리비쳐서 저 실록의 라이트 그린이 글로시해서 번들거려서 색이 날아갔다는 점 양해 바라고, 완성된 그림 사진을 보시면 영상과는 달리 라이트 그린이 잘 살아있다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스텝에 집중해서 작업 순서에 집중해서 영상 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자, 오늘의 심리 철학은 전에 주방이모의 심리학에서 그 피자 가게를 했던 친구의 요청입니다. 자, 요청 주제는 대체 왜 나이가 들면 꼰대가 될까? 입니다. 자, 원인 없는 결과 없고 그 원인을 밝히는 게 학자들이 할 일이죠. 일단 표준 국어사전에는 꼰대가 늙은이, 학생들이 은어로 선생님을 이르는 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신이 살아오면서 경험한 것을 토대로 옳고 그름을 주장하는 것을 꼰대스럽다라고 하고요. 사실 옳고 그름이 그 시대, 환경, 처한 상황에 따라 매우 유동적이고, 한 인간이 100년을 산다면 100년의 경험은 인류 역사를 볼 때 발톱에 때만도 못한 미미함이죠. 그리고 사실 더 큰 문제는 인간은 착각하고 쉽게 다수에 동조하고 아빠와 남편을 포함해서 권력과 권위에 굴복해서 살고 편향과 편견에 빠지는 동물이라는 겁니다. 이게 핵심이죠, 사실. 자, 그래서 한신대학교 정승민 박사님의 말씀을 재인용하면 일본인들은 대체로 우유부단하고 자기 생각을 확고하게 주장하지 않는 편인데, 한 일본학자가 일본 사회에서 가장 자기 주장을 확실하게 하는 직종을 파악해 보니까 택시 운전기사님들이더랍니다. 이유는 온 일과 시간에 라디오를 듣는다는 거죠. 라디오에서 뉴스 앵커나 패널 전문가가 그 결론을 짓는 주장을 사실이나 진리로 받아들여서 자기 신념화한다는 거죠. 지식인이라면 이게 굉장히 위험한 의식임을 알고 깨닫고 그 반대 의견이라든지 또는 그와 다른 주장을 찾아보고 마치 그 태제, 안티태제, 그리고 진태제식의 변증법적인 사고를 하고 사안을 비판적으로 보고 판단하고
그 근거를 주장해야 하는데 되게 그렇지 않죠. 내 정치, 환경, 정서, 관계, 상황 등에 부합하는 뉴스라면 옳았구나 하는 거죠. 그냥 이거는 저학력자든 고학력자든 별반 차이가 없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잠시 후에 말씀드릴게요. 아무튼 꼰대는 문화적인 단어이고 이 꼰대를 특징 지을 수 있는 심리적 개념이 있다면 확증 편향과 우리편 편향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확증 편향은 아시다시피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보수 유튜버만 보고 마치 그 내용이 진리요 지혜인 양, 진보 유튜버만 보고 마치 그게 내 생각인 양, 그리고 확신해버리는 그 미천한 경험과 앓을 박제해버리는 그런 거죠. 그리고 우리편 편향은 심리학자인 스타노비치 박사가 제시한 용어인데 쉽게 말하면 내 편이 아니면 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편향성입니다. 이 둘의 차이점이 있다면 확증 편향은 지식이 낮을수록 편향성이 강해지는데 우리편 편향은 외려 지식 수준이 높을수록 편향이 강해지는 그런 경향성을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니 지식이 많든 적든 편향에 쉽게 빠질 수 있다는 거죠. 헤드스트롱 되는 거죠. 고집, 아집 이런 거요. 이런 경향성의 심리학자들은 꼰대가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방법으로 역지사지하라, 비판의식을 가져라, 정신 똑바로 차려라 이런 말밖에 못해요. 그러니까 메타인지 하라는 거죠. 일단 확증 편향을 가지지 않으려면 끊임없이 지식을 탐구하고 깨닫고 통찰하는 것으로 줄일 수 있다는 것이겠고요. 어쨌든 꼰대라고 해서 그렇게 비난하고 손가락질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건 너나 할 것 없는 모든 인간의 경향성일 수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왜 나이가 들면 꼰대가 되는가? 이거는 웩슬러 지능검사에서 유동성 지능과 결정성 지능이 있는데 0세에서 보통 20세 전후까지 인간은 선천적으로 지식을 습득하려는 과정이 있고요. 이것을 유동성 지능이라고 하고 길게는 40세까지 발전하는 후천적인 경험, 학습을 하는 결정성 지능이 있습니다. 카텔이라는 학자가 제시했는데 네이밍이 참 탁월한 것 같습니다. 결정성 지능의 그 결정이란 디시전이 아니라 수정이나 그 다이아몬드 같은 그런 결정을 말합니다. 어떤 되게 고귀한 것도 있지만 벌써 암석이라는 느낌도 들죠. 이게 말랑말랑하지가 않아요. 유연하지가 않고요. 바로 편향, 편견, 선이해, 고집불통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100세 시대라 하지만 실제 우리 현생 인류 호모사피엔스의 수명은 원래 약 38세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한국 나이로 40세죠. 침팬지가 인간보다 수명이 한 1년 정도 더 긴 39세 정도라고 하고요. 우리와 가장 가까웠던 구석기 인류인 네안데르탈인은 약 37세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의학이 발달하고 과학기술 발달로 위생이 좋아지고 그리고 식량난이 해결됨으로써 우리 인간의 수명이 길어진 거죠. 자, 연구자가 다른 학자들의 연구 결과나 주장을 줄줄 읽기만 하면 그건 네이버 검색이나 챗 GPT와 다를 바 없겠죠. 그럼 제 생각과 주장을 한 꼭지에 넣겠습니다. 우선 프랑스의 국민적인 지성 샤르트르, 그의 저서 존재와 무에서 열쇠 구멍이 나와요. 굉장히 철학적인 얘기인데 열쇠 구멍을 통해서 문 밖에 있는 타인을 들키지 않고 몰래 보는데 누군가의 발자국 소리가 들리게 됩니다. 이때 감정을 여러분도 한번 상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밖에서 누구도 나를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척 당황스러울 겁니다. 깜짝 놀랄 거고요. 이것은 또 다른 타자의 시선이 나를 이미 사로잡고 있기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사르트르는 말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죽을 때까지 남의 시선과 감시를 주고받으면서 자유를 선고받고 태어났지만 CCTV에서 벗어나 살 수가 없는 트루먼쇼의 주인공과 별반 다르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타인의 시선으로부터 나는 주체적이고 존엄한 인격체가 아닌 한낱 즉자적이고 사물과 같은 존재에 지나지 않습니다. 한편으로 관심받는 대상일 수도 있지만 그것도 어디까지나 대상화되는 거죠. 뭘 꼬라보냐고, 눈 깔어라는 양아치들의 위협, 어디서 눈을 보라려? 라는 권위주의도 시선에 속박당하는 것에 화가 나는 거죠.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게 생각보다 많지 않으니까요. 그렇지 않아도 은밀하게 감시당하는 삶이 무척 지겹고 스트레스인데 말이죠. 그래서 샤르트르는 타인은 지옥이다 라고 말합니다. 미셸 푸코도 광기의 역사, 감시와 처벌 등의 저서에서
그와 같은 타인의 감시와 시선에 주목합니다. 은밀하게 존재하는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인간. 원형의 감옥 건물에서 망루에 있는 간수는 죄수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볼 수 있지만 죄수들은 간수를 볼 수가 없어요. 심지어 망루에 간수가 있는지 없는지도 죄수들은 몰라요. 이게 매우 효율적인 통제 방식이지만 시선은 무시무시한 권력이자 그 은밀함으로 인간이 맨정신으로 산다는 것은 매우 힘든 득도의 과정과도 같습니다. 그뿐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6장은 그 지옥이 현실이라는 것에 더욱 직감토록 해줍니다. 착한 일을 할 때 생색내지 마라. 하나님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오른손이 하는 선행을 왼손이 모르도록 은밀하게 하라. 그러면 은밀하게 지켜보시는 하나님께서 보상하리라. 타자의 시선은 아무것도 아니네요. 신마저도 우리를 은밀하게 지켜보고 감시합니다.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입버릇처럼 하늘이 알고 땅이 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라, 하늘이 무섭지도 않은가 등등 누구나 보이지도 않는 무소부지하고 전지전능한 존재의 시선에 불안과 두려움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죽을 때가 다 돼서야 이판사판으로 정말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 자신만의 튼튼한 벙커를 만들어갑니다. 더 이상 시선에 불안해하지도 흔들리지도 않고 어떤 감시에도 아주 뻔뻔한 철판 벙커를 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벙커를 만들다 보니까 실제로 홀가분하고 자유로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에게 미리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선의를 갖고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이건 이렇다 저건 저렇다. 시대, 환경, 문화 이런 거 상관없이 자신의 강철 벙커를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게 아마 만 38세부터이지 않을까 합니다. 꼰대의 서막이죠. 자, 이러면 호모사피엔스의 원래 수명, 결정성 지능의 발달 한계, 그리고 꼰대가 시작되는 대략적인 시기와 비슷하게 맞아떨어지네요. 자, 그래서 꼰대가 안 되는 게 특별한 것이고 일종의 정신 승리입니다. 꼰대가 되어가는 건 자연스럽고 인간은 그렇게 진화했다는 거죠. 나도 꼰대가 되는 것으로부터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점에서 연민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이가 들고 본인도 자식이 있으면서 꼰대 부모를 나무라고 탓하고 싸우면서까지 기를 쓰고 그 꼰대 벙커를 허물려고 하는 것까지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저 그대로 인정하고 나는 나대로 꼰대가 되지 않기 위해 열심히 인문학 공부, 예술 공부, 명상 공부하면서 노력하는 것이 삶의 지혜라고 봅니다. 단 혼동하지 말아야 할 것은 안가주망이에요. 바로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치인, 관료들, 언론인, 교수, 연예인 등 사회적으로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인들에 대한 감시와 비판은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간으로서의 연민보다는 늘 차가운 머리로 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 개개인은 주권이 있고 표현의 자유와 종교 사상의 자유가 보장된 만큼 자칫 나의 그릇된 판단과 편향은 집단 전체를 망가뜨리는 죄인이 될 수 있으니까요. 자, 그럼 이제 시범 실습 시작하겠습니다. 이전 터치 테크닉 인물화 수업 때 사용한 그 팔레트입니다. 티타늄 화이트, 오레오린 옐로우, 마젠타, 번트 시에나, 카디뮴 그린, 프러시안 블루, 파탈 블루고요. 대체로 이 정도 색이면 대부분의 그림은 해결됩니다. 붓도 역시 밑색을 주었고 말라있는 상태라 부드러운 붓으로 스케치합니다.
이런 대나무 울타리처럼 펜스를 그릴 때 한쪽 부분부터 차례로 그리기보다는 일단 시작되는 펜스 기둥과 끝에 있는 기둥을 먼저 그리고요. 이제 세로로 된 그 나무 기둥이죠. 그리고 그 처음과 끝 기둥 사이에 정 중간 지점에 있는 기둥을 그려놓고 나머지 기둥들을 비율, 간격, 길이, 굵기 등에 맞춰 그리심이 현명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자주 강조하는 스탠다드, 즉 표준이 되는 것을 정확하게 그리면 나머지들은 그 스탠다드에 맞춰 구성하고 배열하고 톤 변화를 주게 되면 좀 더 막연함을 피할 수 있고 시간도 줄이고 빠른 기술적 성숙도 체득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리터칭으로 나중에 한번 더 가겠습니다. 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